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 이야기의 우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사 및 약물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 다른 의료인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DUR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DUR을 통해서 중복이나 병용 금기가 뜨기는 하지만 약물 상호작용 체크에 관해서라면 DUR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큽니다. DUR은 중복이나 병용 금기 이외의 상호작용은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사실 병용 금기만 상호작용인 것도 아니고 병용 금기는 아니지만 용량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시간대나 복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DUR에 전혀 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병용 금기인데 DUR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약물 상호작용을 따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약물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환자가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확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용한 약 리스트를 기반으로 어떠한 약물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약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리스트 확인하는 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환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 리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리스트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건강기능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1년간 환자가 처방받아서 조제받은 의약품 투약 내용이 모두 나옵니다. 약 성분명과 용량, 용법, 처방 일수, 심지어 처방한 병원 정보까지도 모두 나옵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 의사 또는 약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고요. 물론 환자 본인의 인증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 인증 및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자 텍스트를 받고 나서 번호를 집어넣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약국에서 한 번씩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꽤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전을 통해서 조제받은 약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을 통해 조제받은 약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의약품,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각종 건강식품류 등 이러한 것들은 따로 환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환자가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모두 확보한 후에는 어떠한 약물 상호작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품질 면에서 가능하면 유료 버전을 사용할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유료 프로그램의 예로는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킴스 온라인 약물 상호작용이 있고요. 해외 프로그램으로는 렉시콤에서 제공하는 약물 상호작용 체크 툴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렉시콤이고요. 이러한 유료 프로그램들은 약물 상호작용 기전이나 임상시험 연구 데이터, 실제의 임상 연구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동학적 연구 데이터, 코호트 연구 데이터 또는 케이스 리포트 이런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임상적으로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물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괜찮은 유료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합니다.
네, 약물 상호작용 내용을 확인했으면 이제 문제 해결의 단계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을 해결할 때 해야 할 질문이 아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약사님들이나 다른 의료인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약을 변경해야 하는가? 라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변경한다는 것의 내용은 약 성분뿐만 아니라 약의 용량 그리고 약의 용법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환자의 특성이라 하면 환자의 나이, 그리고 기저질환, 다른 복용하고 있는 무수한 약들, 그리고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고려했을 때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가능성과 심각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변경을 해야겠다. 아니면 변경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변경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약이 있는가?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있는가? 그리고 용법이나 용량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용량 변경이 가능한가? 용법 변경이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분이나 용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처방 전에 발행한 처방 의사의 최종적 판단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용법 변경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약과 2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띄워서 드세요. 혹은 약을 드실 때 콜라와 같이 드세요.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약사선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가볍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죠. 어쨌거나 이제 약 성분을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바꾸는 변경할 약이 과연 원래 쓰려고 했던 약과 비교했을 때 약효 면에서 그리고 부작용 면에서 다른 약물 상호작용 면에서 비용 면에서 괜찮은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약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무엇을 모니터링 하면서 약을 써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3번 질문은 변경을 해야 하지만 변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질문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러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모니터링 하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이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약이나 약 성분이나 용량, 복용법을 과연 변경해야 하는가. 그래서 환자의 특성과 또 약물 상호작용의 심각성 그리고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가, 약 성분을 바꿔야 하는가, 아니면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가, 복용법을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이 변경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복용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은 이제 약사가 그냥 환자한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겠지만 약 성분이나 용량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처방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처방을 변경하고 이제 환자에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간혹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나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대로 약을 조제하되 환자에게 반드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변경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아니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나타났을 때의 심각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경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러면 이쪽 예로 가서 환자에게 그대로 약을 조제해주되 주의사항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혹시라도 나타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약을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께 알리세요. 아니면 약국에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있더라도 그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미미하거나 나타나더라도 그게 임상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그러한 약물 상호작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예 아니오로 가서 그대로 약을 조제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복약 지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무래도 약사이다 보니까 이제 막 약사 일을 시작하는 새내기 약사님들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상담이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지는 약사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방의에게 약물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중재할 때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DUR에 병용금기라고 뜬다든지 아니면 약물 상호작용 툴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병용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떴을 때 의사님께 전화를 해서 단순히 DUR에 병용금기라고 떴어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떴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디테일을 좀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근거가 되는 내용, 그래서 간단하게 기전까지도 이제 알려주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이제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대사가 억제돼서 혈중 농도가 몇 배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다. 10배까지도 높아진다더라.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적인 심각성, 실제로 이렇게 약을 같이 썼을 때 이런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이제 몇 배로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환자가 나이가 몇 살이고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심각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환자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어떤 권장되는 대안이나 변경 방향을 같이 제시를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약사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임상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봤던 환자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실제로 정말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인데 의사 선생님이 잘못 알고 그냥 약을 이제 같이 병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동안 그 원래 병용 금기여야 되는 약을 잘못 알고 계속 쓴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 환자분은 심방세동이 있어서 드로네다론이라는 약을 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 APB 있었고, 또 약으로 이제 멀텍정이죠. 드로네다론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발톱 무좀이 있어서 피부과에 가서 무좀약을 받아서 드시는 거였어요. 근데 무좀약이 이트라코나졸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법은 이제 당연히 퍼스 요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트라코나졸 200mg을 BID로 이제 일주일간 이제 쓰고 3주간은
쓰지 않는 이런 이제 펄스 요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한동안 이렇게 약을 드시다가 이제 저희 약국에 드로네다론 처방을 받아서 또 이제 약을 받으러 오신 케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DUR이 떠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게 물어봤더니 이 이트라코나졸을 같이 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DUR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계속 쓰려면. 그래서 오버라이드한 코드가 무엇인지 보니까 이제 이트라코나졸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그런 류의 오버라이딩 코드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트라코나졸을 펄스 요법으로 일주일씩만 쓰고 3주간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있어서 좀 안전할 거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트라코나졸은 정말 강력한 사이트로크롬 CYP3A4 이니비러인데요. 이게 이제 이트라코나졸 자체만으로도 사이토크롬 3A4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트라코나졸의 대사체들 몇 가지 대사체가 있는데 이 대사체들도 역시 아주 강력한 사이토크롬 3A4 이니비러입니다. 그래서 이 parent drug, 그래서 이트라코나졸과 이 대사체 둘 다 사이토크롬 3A4를 억제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억제를 하고 그래서 이트라코나졸의 이런 사이토크롬 3A4에 대한 억제 효과는 이트라코나졸을 중단하고도 1에서 2주 정도는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트라코나졸을 끊고 나서 2주가 지난 시점에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크롬 3A4로 대사가 되는 약이죠. 그래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있고 이트라코나졸이 이제 펄스 요법으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이 대사체가 억제제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 약물 상호작용이 약을 중단한 이후에서도 2주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어프 기간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약물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트라코나졸을 매일 먹지 않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약을 계속 병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환자분이 이트라코나졸을 한 2사이클 정도 드신 이후에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이트라코나졸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이제 메모를 하나 써서 환자분께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트라코나졸 대신에 쓸 수 있는 괜찮은 약은 털비나핀이 되겠죠. 그래서 털비나핀이 손발톱 무좀에 이제 잘 듣기도 하고, 그렇죠? 털비나핀이 이제 다른 대체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손발톱 무좀에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드로네다론과는 전혀 약물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전혀 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털비나핀을 좋은 이제 대체제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